D 언덕의 살인사건. 9월 초순의 한 후텁지근한 밤이었다. 나는 D 언덕의 큰 길가 중간에 있는 하쿠바이켄이라는 단골 찻집에서 냉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당시 나는 학교를 만 졸업한 참이라서 변변한 직업도 없이 하숙방에서 빈둥빈둥 책을 읽거나 책 읽기에 지치면 정처 없이 산책을 나가 허름한 찻집을 순회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이 하쿠바이켄이라는 찻집은 하숙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어디로 산책을 가든지 반드시 그 앞을 지나가게 되는 위치에 있어서 가장 자주 드나들었다. 나라는 남자는 한번 찻집에 들어갔다 하면 오래도록 눌러앉는 나쁜 버릇이 있다. 게다가 원체 식욕이 없는 편이라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탓도 있기는 하지만 음식이라고는 한 접시도 주문하지 않고 싸구려 커피만 2잔 석 잔 거푸 마시며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진을 친다. 그렇다고 여종업원에게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요 농짓거리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숙집보다는 어딘가 분위기도 화사하고 아늑하니까 죽치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날 밤도 나는 여느 때처럼 늘 앉는 한길이 보이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냉커피 한 잔을 10분 동안이나 마시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하쿠바이켄 찻집이 위치한 D 언덕이 예전에는 국화 인형의 명소였다. 좁던 길을 구의 개편으로 확장해 폭이 넓은 큰 길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아직은 길 양편에 군데군데 공터 따위도 보이는 지금보다 훨씬 황량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하쿠바이켄의 길 건너 맞은편에는 헌책방이 하나 있는데 사실 아까부터 나는 그 가게 앞을 보고 있었다. 볼품없는 변두리의 헌책방인지라 딱히 눈요깃거리도 없었지만 나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최근에 이 하쿠바이켄에서 아케치 코고로라는 재미있는 친구를 사귀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한 괴짜에 머리도 좋아 보였고 무엇보다 탐정소설을 좋아한다기에 그에게 매료되었다. 그 남자의 소꿉동무였던 여자가 현재 이 헌책방의 안주인이 되었다는 말을 요전에 그에게서 들었다. 두어 번 책을 사면서 보았는데 이 헌책방의 안주인은 상당한 미인이었다. 어디가 어떻다고 딱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은근히 관능적으로 남자를 끄는 매력이 있었다. 밤마다 그녀가 가게를 보니까 오늘 밤도 틀림없이 있겠구나 하면서 가게 안 구석구석을 그래봐야 정면폭이 5미터도 안 되는 협소한 가게지만 그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조만간 나타나겠거니 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안주인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만 다 귀찮아져서 옆 가게인 시계방으로 시선을 옮기려 했을 때였다. 가게와 안방 사이의 장지문이 탁 하고 닫히는 모습이 우연히 내 눈에 들어왔다. 전문가들은 그 장지문을 무쌍창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같으면 종이를 발라놓았을 중앙부에 자잘한 이중 창살이 있다. 창살 하나의 너비가 1.5cm 정도인데 이 부분은 열고 닫을 수 있다. 거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싶었다. 헌책방이란 도둑을 맞게 십상인 가게인 만큼 설령 가게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사람이 안에 있다가 문살 사이로 바깥을 살펴보게 마련인데 그 틈새기를 막아놓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추운 계절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이제 막 9월에 들었을 뿐인 이 무더운 날 밤에 문을 꼭꼭 닫아놓다니 이상하다. 그렇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헌책방 안쪽 방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만 같아서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헌책방에 안주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느 날 이 찻집의 여종업원들이 얄궂은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다. 듣자 하니까 목욕탕에서 마주치는 동네 여자들에 대한 험담이었다.
헌책방 아주머니 얼굴은 참 고운데 벗겨놓고 보니 온몸이 상처투성이더라. 맞거나 꼬집힌 자국이 분명하다. 부부 사이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던데 이상하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그 말을 받아서 수다를 떨었다. 같은 줄에 있는 메밀국수 가게 아사히야의 아주머니도 상처가 자주 보이더라. 앞만 보아도 역시 맞은 자국 같더라. 이런 소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별반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남편이 모진 사람인가 보다 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 이 이야기 전체와 크게 관련이 있었다. 좌우지간 나는 그렇게 30분 동안이나 같은 장소를 주시했다. 뭔가 예감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 어쩐지 막 한눈을 파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때 조금 전에 언급한 아케치의 코고로가 늘 입는 굵은 줄무늬 유카타를 입고 얄궂게 건들대는 걸음으로 창밖을 지나갔다. 그는 나를 알아보자 살짝 고개 숙여 인사를 하더니 안으로 들어와서 냉커피를 시키고 나처럼 창밖을 보며 내 옆자리에 앉았다. 내가 한 곳만 응시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내 시선을 따라오더니 마찬가지로 헌 책방을 바라보았다. 신기하게도 그 역시 잠옷 흥미진진하다는 듯 한눈 한번 팔지 않고 그쪽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장소를 보며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지금은 벌써 다 잊어버린 데다가 이 이야기와는 별 관계가 없으니 생략하겠지만은 범죄나 탐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만큼은 확실하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결코 발각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말일까요? 저는 꽤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도상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런 범죄는 거의 발각될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 소설 속에서야 탐정이 밝혀내는 것으로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작가의 눈부신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하고 아케치는 말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어떻건 간에 이론적으로 말해서 밝혀낼 수 없는 범죄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 중에는 그 도상이라는 작품에서처럼 잘난 탐정이 없을 뿐이죠. 하고 내가 대꾸했다. 대충 그런 식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문득 입을 다물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눈을 떼지 않던 맞은편의 허언 책방에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저 코고로 씨도 눈치채고 계시죠? 내가 소곤거리자 그는 곧바로 대답했다. 아마 책 도둑이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저도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지켜보았는데 벌써 4명째네요. 이 코고로 씨가 온 지 아직 30분도 안 됐어요. 30분 사이에 4명이라 좀 이상하죠? 저는 코고로 씨가 오기 전부터 쭉 지켜보았거든요. 1시간쯤 됐어요. 저기 장지문 보이시죠? 저 문의 창살 부분이 닫히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안에 있던 사람이 나간 게 아닐까요? 저 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나갔다면 뒷문으로 나갔겠죠. 하지만 30분 동안이나 사람이 없다니 확실히 좀 이상한데요? 어떠세요? 같이 가보실래요? 그러시죠. 이 안에는 별일 없더라도 바깥에는 뭔가 일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범죄 사건이면 재밌겠다고 생각하며 찻집을 나섰다. 아케치 역시 분명 같은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그도 적지 않이 흥분한 모습이었다. 흔한 구조의 헌책방이다. 가게 전체가 흙다짐이고 정면과 좌우에는 천장에 닿을 만큼 높다란 책꽂이가 그 허리께 위치에는 책을 들어놓는
진열대가 있다. 바닥 중앙에는 역시 책을 늘어놓거나 쌓아놓기 위한 직사각형의 진열대가 섬처럼 서 있다. 정면 책꽂이의 오른쪽이 약 1m 정도 비어 있어서 안쪽의 방과 가게를 연결해주는 통로 구실을 하는데 아까 말한 장지문이 가로막고 있다. 평소에는 이 장지문 앞에 손바닥만한 다다미 공간에 주인이나 안주인이 오독하니 앉아서 가게를 지킨다. 아케치와 나는 그 다다미가 깔린 공간까지 가서 큰 소리를 내보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정말 아무도 없는 모양이었다.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전등이 꺼져서 깜깜했지만 아무래도 구석진 자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을 걸었지만 대꾸가 없었다. 좀 들어가 볼래요?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우리 두 사람은 우당탕대며 방으로 들어갔다. 아케치가 전등의 스위치를 켰다.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앗 하고 비명을 질렀다. 불이 들어온 방 안 한 구석에 여자의 시체가 있었던 것이다. 저 사람 이 집 안주인이죠? 가까스로 내가 말했다. 목을 졸린 모양이네요. 아케치는 옆으로 다가가서 시체를 살펴보더니 아무래도 살아날 가망은 없겠어요. 얼른 경찰을 불러야죠. 제가 공중전화를 걸고 올게요. 당신은 여기서 좀 지켜보고 계세요. 이웃 사람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는 편이 낫겠죠? 단서를 없애면 안 되니까요. 명령조로 그렇게 말하더니 그는 50m쯤 떨어진 공중전화를 향해 뛰어갔다. 항상 범죄가 어떠니 탐정이 어떠니 조잘되며 토론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실력으로 해내는 나지만 정작 실제 사건을 눈앞에서 보기는 처음이었다. 속수무책. 나는 그저 멀뚱멀뚱 집 구경이나 해야 했다. 3평짜리 단칸방에 집 안쪽의 오른편에는 폭이 좁은 툇마루를 사이에 두고 2평 남짓한 마당과 화장실이, 마당 건너편은 판자벽이었다. 때가 여름인지라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건물 구조가 속속들이 다 보였다. 왼쪽에는 여닫이 문이 있는데 그 문 너머에는 한 평쯤 되어 보이는 마루가, 뒷문으로 이어지는 곳에는 좁다란 부엌이 보였고 허리춤 높이의 뒷문은 닫혀 있다. 마주보고 오른편은 문짝 4개짜리 장지문이, 그 안쪽은 창고 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공간인 모양이다.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허름한 연립주택의 구조다. 시체는 머리를 가게 쪽으로 두고 왼쪽 벽 가까운 곳에 쓰러져 있다. 나는 가능한 한 살해 당시의 상태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또 한편으로는 섬뜩해서 시체 옆으로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방이 좁다 보니까 보지 않으려 해도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다. 죽은 여자는 중간 크기의 거친 무늬가 들어간 유카타를 입고 거의 하늘을 보며 쓰러져 있다. 옷이 무릎 위쪽까지 젖혀 있고 허벅지가 훤히 보일 뿐 별달리 저항을 한 흔적은 없다. 잘은 모르지만 보아하니까 목에는 목을 졸린 보라색 흔적이 있는 것 같다. 바깥의 큰 길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지나간다.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딸깍딸깍 굽낮은 남학신을 끌면서 가는 사람도 있다.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유행가를 부르며 가는 사람도 있고 참으로 태평스럽다. 하지만 장지문 하나를 사이에 둔 이 집안에는 한 여자가 참살되어 쓰러져 있는데 인생살이가 어찌 이리 얄궂은가. 나는 야릇한 기분으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저 곧 온답니다. 아케치가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다. 그래요? 나는 어쩐지 말도 하기 싫어졌다. 우리 둘은 긴 시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굴만 마주 보았다.
잠시 뒤 제복 경관 한 명이 양복을 입은 남자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나중에 알았는데 이 제복 경관은 K경찰서의 사법 주임이고, 또 한 사람은 생김새나 소지품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같은 경찰서 소속의 경찰의였다. 우리는 사법 주임에게 자초지종을 대강 설명했다. 그런 다음 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여기 있는 아케치 씨가 찻집에 들어왔을 때 우연히 시계를 보았거든요. 그때가 이 정각 8시 반이었어요. 이 장지문의 창살 부분이 닫힌 것은 그러니까 아마 8시쯤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8시 무렵까지는 분명 누군가 사한 사람이 방에 있었다는 얘기죠. 사법 주임이 우리의 진술을 듣고 수첩에 기록하는 동안 경찰의는 시체 검시를 끝냈다. 그는 우리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살입니다. 손으로 졸랐어요. 이걸 보십시오. 이 보라색으로 변한 부분이 바로 손가락으로 누른 자국이에요. 이쪽의 출혈 부위는 손톱이 닿은 곳이고요. 엄지손가락의 흔적이 목 오른쪽에 남은 걸 보면 오른손으로 조른 것 같아요. 글쎄요. 아마 사후 1시간 이상은 경과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물론 소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위쪽에서 내리 누른 거로군요. 사법 주임이 골똘히 말했다. 그나저나 저항을 한 흔적이 안 보이는데 아마 상당히 갑작스럽게 해치운 모양이죠. 엄청난 힘으로. 그런 다음 그는 우리 쪽을 보면서 이 집의 주인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물론 우리가 알 턱이 없다. 그러자 눈치 빠른 아케치가 이웃인 시계방 주인을 불러왔다. 사법 주인과 시계방 주인의 문답은 대충 이랬다. 이 집 주인장은 어디에 갔소? 이 집 주인은 매일 밤 야시장에 책을 팔러 나가는데요. 늘 12시나 되어야 돌아옵니다. 어느 야시장입니까? 우에노의 히로코지에 곧잘 나가는 모양인데요. 오늘 어딜 갔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1시간쯤 전에 뭔가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소리라니요? 뻔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살해당할 때에 뭐 비명소리라든가 몸싸움을 하는 소리라든가. 아니요. 딱히 별소리 안 들렸는데요. 여차여차하는 사이에 소문을 듣고 몰려온 이웃 사람들과 지나가던 구경꾼으로 헌책방 앞은 북새통을 이루었다. 또 다른 이웃인 버선가게 안주인이 인파틈에 섞여 있다가 시계방 주인을 거들었다. 그녀 역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러는 동안 이웃 사람들은 의논 끝에 헌책방 주인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기로 한 모양이었다. 그때 바깥에서 자동차 서는 소리가 들리더니 몇 사람이 우르르 들어왔다. 경찰의 보고를 받고 달려온 검사국 직원들과 우연히 동시에 도착한 K경찰서 서장, 그리고 당시 명탐정으로 이름을 날리던 고바야시 형사 일행이었다. 물론 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다. 내 친구 중에 사회부 기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사건을 담당했던 고바야시 형사와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저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와 있던 사법주임은 이들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도 아까 했던 진술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했다. 바깥문을 닫읍시다. 돌연 검정색 알파카 양복에 흰색 바지를 입은 말단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냉큼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바로 고바야시 형사였다. 그는 구경꾼들을 물리친 다음 탐정 작업에 착수했다. 어찌나 방향부인이던지 검사나 서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활동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의 민첩한 행동을 곁에서 감상이나 하려고 찾아온 구경꾼처럼 보였다.
그는 맨 먼저 시체를 검사했다. 그 중에서도 목 주위를 유난히 꼼꼼하게 살피더니 손자국에는 별 특징이 없군요. 다시 말해서 평범한 사람이 오른손으로 눌렀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단서도 없습니다. 하고 검사를 보며 말했다. 다음으로 그는 시체의 몸을 보아야 되겠다는 말을 꺼냈다. 그래서 의회의 비밀 회동처럼 방관자였던 우리는 가게로 쫓겨났다. 그 사이에 어떤 발견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짐작컨대 그들은 틀림없이 죽은 여자의 몸에 난 숱한 상처에 주목했을 것이다. 찻집의 여종업원들이 수군대던 바로 그 상처 말이다. 이윽고 비밀 회동은 끝이 났지만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게와 방의 경계에 있는 다다미 공간에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다행히 우리는 사건의 발견자였던 데다가 나중에 아케치의 지문을 채취해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쫓겨나지 않았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억류되어 있었다고 말하는 편이 옳겠다. 어쨌든 고바야시 형사의 활동 범위는 안방뿐 아니라 실내와 실외까지 반경이 아주 넓어서 한 군데에 가만히 있던 우리로서는 수사 내용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검사는 안방에 진을 치고 앉아서 시종일관 거의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가 들락날락할 때마다 일일이 수색 결과를 보고했고 그것을 우리는 빠짐없이 들을 수 있었다. 검사는 그 보고에 기초해서 조서를 기록하도록 서기에게 지시했다. 먼저 시체가 발견된 안방을 수색했지만 유류품도 발자국도 그 밖에 탐정이 반가워할 만한 건수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전등 스위치에 지문이 남아 있군요. 검정색 에보나이트 스위치에 뭔지 모를 흰색 가루를 뿌리던 형사가 말했다. 전후 사정을 참작하자면 전등을 끈 자는 분명 범인입니다. 그런데 현 사람은 당신들 중 어느 쪽이죠? 하고 물었다. 아케치는 자신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형사는 그렇군요. 나중에 당신의 지문을 좀 채취하겠습니다. 전등은 건드리지 말고 이대로 떼어내서 가지고 가기로 하고요. 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형사는 2층으로 올라가서 잠시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 그 후 내려오자 곧바로 뒷문 밖의 골목길을 조사하겠다며 나가버렸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이윽고 그는 불 켜진 손전등을 한 손에 든 채 남자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다. 지저분한 주름 셔츠에 카키색 바지 차림에 40쯤 되어 보이는 지저분한 사내였다. 발자국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형사가 보고했다. 이 뒤쪽은 볕이 잘 들지 않아서 그런지 진창길이라서 오만 발자국이 엉망으로 찍혀 있어서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남자 말입니다만 하고 방금 데리고 온 남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 뒷골목 모퉁이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요. 만약 범인이 뒷문으로 달아났다면 골목길이 하나뿐이라 반드시 이 남자 눈에 띄었을 겁니다. 당신 한 번 더 내 질문에 답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곧이어 아이스크림 장수와 형사의 일문일답. 오늘 밤 8시 전후에 이 골목길에 드나든 사람은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날이 저문 후로는 이쪽으로 새끼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이스크림 장수가 제법 요령 있게 대꾸한다. 이쪽에서 장사를 한 지 제법 오래되었지만 이쪽 골목으로는 동네 부인들도요. 밤에는 잘 돌아다니지 않아요. 아무래도 길이 엉망인데다가 캄캄하니까요. 당신 가게에 온 손님 중 골목길로 들어간 사람은 없나요? 없습니다. 다들 제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은 다음에 곧장 원래 왔던 길로 갔으니까요. 틀림없습니다. 자, 만약 이 아이스크림 장수의 증언이 믿을 만한 것이라면 범인이 혹시 이 집 뒷문으로 달아났다 하더라도 그 뒷문에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골목으로는 나가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우리가 하쿠바이켄에서 내내 지켜보았으니까 앞문으로도 나가지 않았으면 확실하다. 그럼 범인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고바야시 형사의 생각에 따르면 골목을 빙 둘러싸고 있는 앞뒤 양측의 연립주택 중 어느 집에 범인이 숨어 있거나 새들어 사는 사람 중 하나가 범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2층에서 지붕을 타고 달아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2층을 조사한 결과 앞으로 통하는 창문에 창살이 고정되어 있었다. 그 창살에는 전혀 손을 댄 흔적이 없고 뒤로 통하는 창 역시 더위가 더위다 보니까 어느 집이나 2층은 활짝 열어놓은 상태인데다가 개중에는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곳들을 통해 달아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되자 수사관들은 잠깐 수사 방침에 대해 의논을 했는데 결국 각자 분담하여 근처의 집들을 샅샅이 수색하자는 결론이 나왔다. 앞뒤 집들이라고 해보아야 총 11채밖에 되지 않으니까 크게 번거로운 일도 아니다. 그와 동시에 마루 밑부터 천장 위까지 다시 한번 집안을 이잡듯이 수색했다. 하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헌책방에서 한 집 건너 이웃인 과자가게 주인이 해질녘부터 바로 조금 전까지 옥상에 빨래 넣는 곳에 나가서 퉁소를 분 사실이 밝혀졌는데 마침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헌책방의 2층 창문 쪽을 절대로 못 볼 리가 없는 위치에 앉아서 퉁소를 불었다고 한다. 사건이 꽤 재미있게 되었다. 범인은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달아났는가? 뒷문도 아니요, 2층 창문도 아니며 물론 앞문도 아니다. 범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일까? 신기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고바야시 형사가 검사 앞에 데리고 온 학생 2명이 참으로 알쏭달쏭한 소리를 했다. 그들은 근처에 방을 빌려 살고 있는 공업학교 학생들이었는데 2명 모두 허튼 소리를 할 사람들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의 진술은 이 사건을 더욱 불가사의하게 만들었다. 검사의 질문에 그들은 대강 이렇게 대답을 했다. 저는 마침 8시쯤에 이 헌책방 앞에 서서 저쪽 진열대 위에 있는 잡지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버뜩 눈을 들어 이 장지문 쪽을 보았죠. 문은 닫혀 있었지만 이 창살 부분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틈새로 남자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눈을 든 것과 그 남자가 창살을 닫는 것이 거의 동시였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허리띠로 보아서는 남자가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였다는 것 말고 뭔가 다른 특징은 없었나요? 뭐 체격이라든가 옷의 무늬라든가. 허리 아래쪽만 보였으니까 체격은 잘 모르겠는데요. 옷은 검정색이었어요. 어쩌면 가느다란 줄무늬나 비백무늬였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제 눈에는 검정색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또 한 명의 학생은 저도 이 친구와 함께 책을 읽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소리를 들었고 창살이 닫히는 장면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분명히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줄무늬나 다른 문양이 전혀 없는 흰색 기모노 말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거 이상하군요. 당신들 중 하나가 착각을 한 게 아니라면요. 절대로 착각이 아닙니다. 저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두 학생은 각각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두 학생의 이상한 진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민감한 독자라면 아마 뭔가를 눈치챘을 것이다. 실은 나도 그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검사나 경찰 양반들은 이 일에 대해서 딱히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잠시 뒤에 사망한 여자의 남편인 헌책방 주인이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그는 헌책방 주인답지 않게 가녀린 체형의 젊은 남자였는데 마음까지 연약한지 아내의 시체를 보자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눈물을 뚝뚝 흘렸다. 고바야시 형사는 그가 차분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질문을 시작했다. 검사도 곁에서 말을 거들었다. 주인이 짐작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자 그들은 실망했다. 그는 이 사람은 절대로 남의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말하며 통곡을 했다. 게다가 다각도로 조사를 해보니 강도의 소행도 아님이 확인되었다. 주인의 경력과 부인의 신원 외에도 갖가지 조사를 했지만 별반 미심쩍은 구석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망자의 몸에 난 숱한 상처에 대해서 형사가 질문을 했다. 주인은 많이 망설이다가 자신이 한 짓이라고 어렵사리 털어놓았다. 그런데 아무리 집요하게 캐물어도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 내내 야시장에 있었던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설령 그 상처가 학대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살해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었다. 형사도 그렇게 판단했는지 더 깊이 따지지는 않았다. 그날 밤의 조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 우리 두 사람의 주소 성명을 기록하고 아케치의 지문을 채취한 다음 집으로 돌려보내진 것은 새벽 1시가 넘었을 때였다. 만약 경찰 수사에 허점이 없었고 증인들 역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사건이었다. 게다가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고바야시 형사가 다음 날부터 벌인 온갖 조사 역시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사건은 발생 당일 밤의 상태에서 한 발도 진전하지 못했던 것이다. 증인들은 모두 믿음직한 사람들이었다. 11채의 연립 주민들 역시 의심이 갈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었다. 피해자의 출신지까지 조사했지만 역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적어도 고바야시 형사. 앞서도 말했지만 이 형사는 명탐정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 사람이다. 이 고바야시 형사가 전력을 기울여 수사한 결과물만 놓고 본다면 완벽하게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 역시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고바야시 형사가 유일한 증거물로 기대하고 수집해간 그 전등의 스위치에서도 아케치의 지문 말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아케치가 허둥댔던 모양인지 스위치에 지문이 잔뜩 묻어 있었는데 모두 다 그의 지문이었다. 아케치의 지문이 범인의 지문을 지워버린 모양이라고 형사는 단언했다. 어쨌거나 아케치와 나는 그날 밤 무척 흥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골목에서 헤어졌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 특유의 건들거리는 걸음으로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아케치의 뒷모습이 굵은 줄무늬에 화려한 유카타 덕분에 어둠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웬일인지 그 모습이 내 인상에 깊이 남았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쯤 지난 어느 날, 나는 아케치 고고로의 하숙집으로 찾아갔다. 아케치와는 찻집에서 간혹 얼굴을 볼 뿐 집까지 찾아가기는 그날이 처음이었다. 위치는 진작부터 알고 있던 터라 찾기는 그리 힘들지 않았다. 나는 그럼직한 담배가게 앞에서 아케치가 안에 있느냐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네, 계십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네, 불러드릴 테니까. 그렇게 대답한 그녀는 가게 앞에서도 보이는 계단 밑으로 가서 큰 소리로 아케치를 불렀다. 그는 그 집의 2층에서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다. 계단을 삐걱대며 내려온 아케치는 나를 보고 놀란 얼굴로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말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서 무심코 그의 방에 한 발짝 발을 들였다가 깜짝 놀랐다. 방 꼴이 하도 희한했기 때문이다. 아케치가 괴짜인 줄은 알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좀 심했다. 두 평 남짓한 방이 온통 책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한가운데만 살짝 바닥이 보일 뿐 다른 곳은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사방의 벽과 문짝에 기댄 형태로 아랫부분에서는 거의 방을 꽉 메울 정도인 책들이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면서 천장까지 다 있었다. 책으로 된 둑이 사방에 위압적으로 서 있을 뿐 다른 살림살이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대체 이런 방에서 어떻게 잠을 자는지 궁금했다. 도대체가 방 주인과 손님 단 두 사람이 앉을 공간조차 없었다. 별 생각 없이 움직였다가는 곧장 책으로 만든 둑이 무너져서 책에 깔릴 판이었다. 이거 좁아서 어쩌죠? 방석도 없고요. 뭐 죄송하지만 푹신해 보이는 책 위에라도 좀 앉으시죠. 나는 책으로 된 산골짜기를 헤치고 들어가 겨우 앉을 만한 자리를 발견하기는 했지만 워낙에 기가 막혀서 한동안은 멀거니 사방만 둘러보았다. 이렇게 유별난 방의 주인인 아케치 코고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선 설명부터 해야겠다. 그래봤자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가 어떤 과거를 가진 남자며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하지만 그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일종의 한량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굳이 말하자면 학자라고 해야 하나? 그러나 아무리 학자라지만 매우 유별난 학자다. 언젠가 그가 저는 인간을 연구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었다. 다만 하나 아는 것은 그가 범죄와 추리 쪽에 비상한 흥미와 놀라울 만큼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이는 나와 동년배인데 25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약간 마른 체형이고 앞서도 말했다시피 걸을 때 이상하게 어깨를 건들거리는 버릇이 있다. 그렇다고 호기롭게 걷는다는 뜻은 아니다. 좀 이상한 예 같기는 하지만 외파리 야담과 간다 하쿠류를 떠올리게 하는 걸음걸이였다. 하쿠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케치는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목소리까지 그와 똑같았다. 하쿠류를 본 적이 없는 독자는 자신이 아는 사람 가운데 소위 미남은 아니지만 은근히 애교가 있고 천재처럼 생긴 얼굴을 상상하면 된다. 다만 아케치는 머리가 덥수룩하니 길고 까치집을 짓고 있으며 남과 대화를 하는 동안 그 덥수룩한 머리카락을 더 덥수룩하게 하려는 듯이 손가락으로 마구 헝크는 버릇이 있었다. 옷차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노상 무명 옷에 다 해진 띠를 맨다. 잘 오셨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못 뵈었는데 그 디언덕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경찰은 아직도 이 범인의 윤곽도 잡지 못한 것 같던데요. 항상 그랬듯이 아케치는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면서 물끄러미 내 얼굴을 보았다. 실은 오늘 그 일로 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면서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요모조모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탐정처럼 현장 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실은 한 가지 결론을 냈어요. 아케치 씨한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오, 훌륭하신데요?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그의 눈빛에서 네가 알긴 무얼 하냐 하는 경멸과 안심의 빛이 떠오르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눈빛이 망설이던 내 마음을 자극했다. 나는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친구 중에 신문 기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바로 사건 담당인 고바야시 형사와 각별한 사이입니다. 저는 그 기자 친구를 통해 경찰의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경찰 쪽은 보아하니까 영 수사 방침을 세우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물론 애는 쓰고 있지만
이거다 싶은 실마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그 전등 스위치 말이에요. 그것도 허사였어요. 거기에 아케치 씨의 지문만 잔뜩 묻어 있었죠. 경찰이 판단하기로는 아마도 당신의 지문이 범인의 지문을 뭉개버린 것으로 보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경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기에 저는 조사에 더 열을 냈죠. 제가 도달한 결론이 무엇일 것 같아요? 그 결론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당신에게 이야기하러 온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좌우지간 저는 사건이 있던 그날부터 한 가지 짚이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학생 2명이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입고 있던 기모노 색깔에 대해서 전혀 상반되는 진술을 했던 일 말입니다. 한 사람은 검정색이라고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흰색이라고 대답했죠. 아무리 인간의 눈이 미덥지 못하다지만 정반대인 검정색과 흰색을 착각하다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그 진술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사람의 진술 모두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그건 말이죠. 이 범인이 흰색과 검정색이 뒤섞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굵은 검은색 줄무늬의 유카타쯤 되겠죠. 흔히 여관에서 대여해주는 유카타의 무늬랑 비슷한 거 말입니다. 근데 왜 한 사람 눈에는 하얗게 보이고 또 한 사람에게는 까맣게 보였느냐? 장지문의 창살 사이로 보았기 때문이죠. 쳐다보는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의 눈이 창살 사이의 틈과 기모노의 흰색 부분이 일치하는 위치에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의 눈은 검은색 부분과 일치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흔치 않은 우연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이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죠. 한편 범인이 입은 옷의 무늬를 알아냈다고 한들 이것만으로는 단순히 수사 범위가 축소되었다 뿐이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논거는 이 전등의 스위치에 묻어있던 지문이에요. 저는 아까 말한 그 신문기자 친구를 연출로 해서 고바야시 형사에게 부탁을 해서 그 지문, 즉 당신의 지문이죠. 그 지문을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그 결과 결국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케치 씨, 벼루가 있으면 좀 빌려주시겠어요? 나는 보란듯이 실험을 하나 했다. 먼저 벼루를 빌린 나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10개 먹을 묻혀서 품에서 꺼낸 종이에 지문을 찍었다. 그런 다음 그 지문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같은 손가락에 먹을 묻혀서 먼저 찍은 지문 위에 아까와는 다른 방향으로 지문을 찍었다. 종이에는 서로 교차되는 이중의 지문이 또렷이 나타났다. 경찰은 당신의 지문이 범인의 지문 위에 찍혔기 때문에 범인의 지문이 지워졌다고 해석을 했지만 지금 이 실험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문이란 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아무리 세게 누른들 선과 선 사이에는 먼저 찍힌 지문의 흔적이 남게 마련이죠. 만약 전과 후에 찍힌 지문이 완벽히 똑같고 찍은 방향까지 완벽하게 같다면 지문의 각선이 일치하게 되니까 어쩌면 뒤에 찍은 지문이 앞에 찍힌 지문을 지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데다가 혹시 있다고 해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편 전등을 끈 자가 범인이라면 스위치에는 그의 지문이 남아 있어야 하죠. 저는 혹시나 경찰이 당신 지문의 선과 선 사이에 남겨진 범인의 지문을 못 보고 지나친 게 아닐까 해서 직접 조사를 해보았지만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다시 말해서 그 스위치에는 그 전에도 후에도 당신의 지문만이 찍혔다는 거예요. 헌책방 주인들의 지문이 왜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방의 전등은 노상 켜놓은 채 한 번도 끈 적이 없나 보죠.
아케치 씨,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굵은 줄무늬의 기모노를 입은 한 남자가, 그 남자는 아마도 죽은 여자의 속꿉동무로 실연의 원한이라는 동기 따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건 그 남자가 헌책방의 주인이 야시장에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부재 중에 여자를 덮쳤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여자는 분명 그 남자를 잘 알고 있었겠지요. 감쪽같이 목적을 이룬 남자는 시체의 발견을 늦추기 위해서 전등을 끄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큰 실수를 했어요. 장지문의 창살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점, 그리고 놀라서 창살을 닫다가 우연히 가게 앞에 있던 학생 2명에게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점이죠. 그 다음 남자는 바깥으로 나갔지만 퍼뜩 떠오른 게 있었죠. 전등을 끌 때 스위치에 지문을 남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드시 지워야 되겠죠. 하지만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방에 잠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묘안을 하나 짜냈죠. 바로 자신이 살인사건의 발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으로 전등을 켜서 앞서 남겨둔 지문에 대한 의심을 없앨 수 있는 데다가 발견자가 설마 범인일 줄이야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테니까 말이죠. 즉 이중의 효과를 얻는 셈이죠. 이렇게 해서 그는 시치미를 뚝 떼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대담하게 증언까지 했죠. 게다가 결과는 그의 의도대로 나왔어요. 닷새가 지나도 또 열흘이 지나도 아무도 그를 체포하러 오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나의 이런 추리를 아케치 코고로가 어떤 표정으로 듣고 있었을까? 나는 그가 이야기 중간부터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말 중간에 끼어들려고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무표정했다. 평소부터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암만 그래도 너무 태연했다. 그는 시종일관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대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참으로 뻔뻔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마지막 할 말을 했다. 아케치 씨, 당신은 분명 그렇다면 범인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달아났느냐고 반문할 테죠.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밝혀내도 허사가 되니까요. 유감스럽겠지만 그것도 제가 알아냈어요. 그날 밤의 수사 결과만 보면 범인이 나간 흔적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살인이 일어난 이상 반드시 범인이 들어왔다 나갔을 테니까 형사들의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꽤나 고민을 하던 눈치던데요. 불행하게도 그들의 역량은 이 저라는 일개 청년의 추리력에도 못 미쳤습니다. 뭐 별것도 아니더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경찰이 이렇게까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이웃 사람들은 혐의가 없다고 보아도 좋겠지. 만약 그렇다면 범인은 뭔가 남의 눈에 띈다 해도 범인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을 방법으로 도주하지 않았을까? 범인의 도주를 목격한 사람은 있지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게 아닐까? 다시 말해서 주의력의 맹점을 이용해서 마술사가 구경꾼들의 눈앞에서 커다란 물건을 손쉽게 숨기듯이 자신을 숨겼을지도 모르죠. 제가 주목한 것은 그 헌책방에서 한 집 건너 이웃에 있는 아사히야라는 메밀국수집이에요. 헌책방의 오른쪽에는 시계방과 과자 가게가 있고 왼쪽으로는 버섯 가게와 메밀국수집이 있다. 저는 그 가게로 가서 사건이 있던 날 밤 8시쯤에 화장실을 빌리러 온 남자가 없었느냐고 물어보았어요. 아케치 씨도 아시겠지만 그 아사히야는 가게에서부터 뒷곁에 쪽문까지 쭉 연결돼 있고 그 쪽문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볼일을 보는 척 뒷문으로 나갔다가 다시 뒷문으로 돌아오면 감쪽 같거든요.
이전에 그 아이스크림 장수는 골목길 모퉁이에서 장사를 하니까 보이지가 않죠. 게다가 메밀국수집이니까 화장실을 빌리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듣자 하니까 그날 밤 국수집 안주인은 없고 주인만 가게에 있었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안성맞춤입니까? 아케치 씨, 정말 훌륭한 계획 아닌가요? 알아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침 그 시간에 화장실을 빌린 손님이 있더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사히야의 주인이 그 남자의 얼굴이나 줄무늬 옷 따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곧장 그 사실을 아까 말한 친구를 통해서 고바야시 형사에게 알렸습니다. 그래 형사도 직접 메밀국수집에 가서 조사를 한 모양인데 그 이상은 알아내지 못한 모양이에요. 나는 잠시 말을 끊고 아케치에게 8원할 짬을 주었다. 이쯤 되면 그도 뭔가 한마디는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머리를 헝클면서 시치미를 뚝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는 존중하는 뜻으로 간접 화법을 쓰던 것을 직접 화법으로 바꿨다. 자, 아케치 씨, 제 말뜻 아시겠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바로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당신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 건물에 사는 주민들 중에 굵은 줄무늬 유카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해서 꽤 고생스럽게 조사를 해보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같은 줄무늬 유카타라도 그 창살과 일치하는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은 드무니까요. 게다가 지문 속임수도 그렇고 화장실을 빌린다는 속임수도 워낙에 교묘해서 이 당신 같은 범죄학자가 아니면 흉내내기 힘든 솜씨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당신은 그 죽은 부인과 소꿉동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 밤 부인의 신원조사를 할 때 뻔히 옆에 있으면서도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유일하게 믿을 구석이라고는 알리바이의 유무죠. 하지만 그마저도 가망이 없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쿠바이켄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고 제가 물었죠. 당신은 1시간 정도 근처를 산책했다고 했고요. 이 당신이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산책 중에 메밀국수집의 화장실을 빌리지 말라는 법은 없죠. 자, 아케치 씨,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떤가요? 가능하다면 당신의 변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내가 이렇게 다그쳤을 때 기인인 아케치 코고로는 과연 뭐라고 답을 했을까? 면목이 없어서 고개라도 푹 숙였을까? 아니, 천만에. 그는 전혀 뜻밖의 행동으로 내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왜냐하면 그가 느닷없이 껄껄껄 웃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뭐 절대로 웃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 당신이 너무 진지한 바람에 아케치는 변명하듯이 말했다. 당신 생각도 꽤 흥미롭네요. 당신 같은 친구를 사귀다니 참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의 추리는 너무 외면적이고 물질적이에요. 예를 들면 말이죠. 저와 그 여자의 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어떤 동무였는지에 대해서 내면적으로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알아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그 여자와 연인 관계였는지 어땠는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그녀를 증오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요. 그만한 것도 살펴볼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날 밤에 그녀와 아는 사이라는 말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하셨죠? 간단합니다. 저는 참고가 될 만한 그 무엇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이미 그녀와 헤어졌으니까요. 예? 그럼 지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사건 뒤에 가만히 돌았겠어요? 저도 딴에는요, 제법 한오라고 했습니다. D 언덕에는 매일같이 찾아가서 어슬렁댔고요. 그 중에서도 헌책방에는 뻔질나게 갔지요. 주인을 붙잡고 이것저것 캐묻기도 했고요. 이 부인과 아는 사이라는 말은 그때 털어놓았는데 오히려 이야기를 끌어내기가 편해지더군요. 당신이 신문 기자를 통해 경찰의 상황을 파악했듯이 나는 그 헌책방 주인에게서 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보를 끌어낸 거죠. 조금 전에 물어보신 지문 이야기는 저도 일찌감치 들은 터라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요, 웃기는 일입니다. 전구의 선이 끊어져 있었어요. 아무도 끈 적이 없었던 거죠. 제가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불이 들어왔다는 생각은 착각이고요. 그때 허둥대다가 전구를 건드렸기 때문에 끊어졌던 텅스텐 필라멘트가 연결됐던 거예요. 당연히 제 지문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날 밤 당신은 장지문 사이로 전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전구가 끊어진 것은 그 뒤입니다. 낡은 전구는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끊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범인의 옷 색깔 말인데요. 이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그는 이렇게 말하더니 근처의 책 무더기를 여기저기 뒤지다가 낡은 외국 서적 한 권을 찾아냈다. 이 책 읽어보셨나요? 민스터 베르크의 심리학과 범죄라는 책인데요. 여기 이 착각이라는 장의 서두를 10줄 정도만 좀 읽어주세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논증을 듣다 보니까 나는 점점 나 자신의 실패를 의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 책을 받아 읽어보았다. 대강 이런 내용이었다. 한 번은 자동차 보험제 사건이 일어났다. 법정에서 진실만을 진술하겠다고 선서한 증인 한 명은 문제의 도로가 깡깡 말라 먼지가 일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고, 또 한 명의 증인은 막 비가 거친 뒤라 도로가 질퍽했다고 증언했다. 한 명은 문제 자동차가 서행 중이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그렇게 빨리 달리는 자동차는 처음 보았다고 서술했다. 또 전자는 그 시골길에 사람이 2명밖에 없었다고 말했고, 후자는 남녀는 물론 아이들까지 통행인이 아주 많았다고 진술했다. 이 2명의 증인은 모두 존경받을 만한 신사였고 사실을 왜곡한다고 해서 아무런 이득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내용의 글을 내가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케치는 다시 책장을 넘기면서 말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번에는 이 증인의 기억이라는 장 보이시죠? 이 중간쯤을 보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실험한 내용이 나와요. 마침 옷의 색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것을 다 읽고 나자 아케치는 인간의 관찰이나 인간의 기억 같은 건 정말 믿을 게 못 됩니다. 이 기사에 나온 학자들도 옷 색깔을 분간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날 밤의 학생들도 옷의 색깔을 착각한 게 아닐까요? 그들이 뭔가를 보았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자는 줄무늬 옷 따위는 입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문살 틈새로 보이는 줄무늬 유카타를 생각해낸 당신의 차가는 꽤 재미있기는 하지만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우연한 부합을 믿기보다는 제 결백을 믿어주신 편이 더 나을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메밀국수집에 화장실을 빌린 남자 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아사히야 말고는 범인이 이용할 통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가게에 가서 알아봤는데요. 유감스럽게도 당신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화장실을 빌린 남자 따위는 있지도 않았어요. 아케치는 이렇게
증인의 진술도 부정하고 범인의 지문도 부정하고 범인의 통로까지 부정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예 범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대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통 알 수가 없었다. 아니, 그래서 당신은 범인을 짐작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그는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면서 대답했다. 제 방식은 당신과는 조금 달라요. 물질적인 증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가장 좋은 추리법은 심리적으로 사람의 속내를 꿰뚫는 것입니다. 그거야 물론 탐정 개인의 능력에 달린 문제지만 말이죠. 하여튼 저는 이번에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추리를 해보았어요. 맨 처음 제가 주목한 것은 헌책방 부인의 온몸에 난 상처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메밀국수집 부인의 몸에도 비슷한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이건 당신도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 부인의 남편들은 그리 난폭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헌책방 주인도 그렇고 메밀국수집 주인도 그렇고요. 뭐 온순하고 분별 있는 남자들이니까요. 뭔가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는 의심이 가더군요. 저는 우선 헌책방 주인을 찾아가서 그 비밀을 캐내려 했습니다. 제가 죽은 부인과 아는 사이라고 했더니 그도 얼마간 마음을 열어주더군요. 그래서 일이 비교적 수월했어요. 그리고 괴상한 사실을 하나 알아냈어요. 메밀국수집 주인은 겉보기와는 달리 어찌나 빈틈이 없는지 캐내느라고 꽤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모종의 방법을 써서 성공을 해냈죠. 이 심리학에서 쓰는 연상검사법이 범죄 수사 방면에도 이용되기 시작한 거 당신도 아시죠? 아시다시피 이 간단한 자극어를 많이 제시해서 용의자의 반응 속도를 재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말처럼 꼭 개라든가 집, 강 이런 간단한 자극어라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항상 그 크로노스코프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초정밀 시계 말이에요. 연상검사의 골자만 한다면 그런 형식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옛날 명판관이나 명탐정으로 소문났던 사람들은 심리학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부터 오직 그들의 재능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심리학적인 방법을 사용했죠. 저는 메밀국수집 주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걸어보았어요. 아주 시시한 세상 사는 이야기 같은 걸 말이죠. 그리고 그의 심리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이건 아주 섬세한 심리 문제인데다가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결과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요컨대 범인을 찾았다는 거죠. 물론 물질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죠. 아마 신고한다 해도 상대도 해주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제가 범인이 누군지 알면서도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범죄에 악의가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살인사건은 범인과 피해자의 동의하에 벌어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피해자가 바랐을지도 모르죠. 나는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도무지 그의 생각을 알 수 없었다. 나는 실패의 부끄러움도 잊은 채 그의 이 기괴한 추리에 귀를 기울였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말입니다. 살인자는 바로 메밀국수집 아사히야의 주인이에요.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는 화장실을 빌린 남자가 있었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탓이죠. 당신과 제가 그런 남자가 없었느냐고 먼저 질문을 던져서 그를 교사한 셈이죠. 그는 우리를 형사로 오해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살인을 했을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겉으로는 지극히 태평해 보이는 우리 인생의 이면에 예기치 않은 음침한 비밀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는 기분이 듭니다. 정말 악몽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아사히아의 주인은 이 사드의 성향을 타고난 지독한 가학성애자입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한 집 건너 이웃에 사는 마조히스트 여성을 발견했어요. 헌책방의 부인은 그 못지않은 피약성애자였던 거죠. 그들은 그런 병자 특유의 치밀함으로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간통을 해왔어요. 제가 아까 이 합의된 살인이었다고 말한 뜻을 이제 아시겠죠? 그들은 최근까지 자신들의 그런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각자의 남편과 아내에게서 그 병적인 성욕을 어렵사리 채워왔어요. 헌책방의 부인에게나 아사히아의 부인에게나 비슷한 상처가 있었던 것이 그 증거죠. 하지만 그들이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엎어지면 코다을 거리에 있는 이웃에서 서로가 그토록 갈구하던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들 사이에 대단히 민첩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 운명의 장난이 도를 넘고 만 거죠. 그들의 수동적인 힘과 능동적인 힘이 합성되면서 광란의 행위는 점점 도를 더해갔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 밤에 이 그들로서도 결코 원하지 않았던 사건을 일으키고 만 거죠. 나는 아케치의 이 기괴한 결론을 듣고 나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란 말인가? 그때 아래층의 담배가게 아주머니가 석간신문을 들고 왔다. 아케치는 신문을 받아서 사회면을 읽더니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그 범인이 끝내 못 견디겠는지 자수를 했네요. 묘한 우연인데요. 마침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신문 보도를 보게 되다니 말이에요. 나는 그의 손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작은 제목 밑에 한 10줄 정도 메밀국수집 주인이 자수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